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문학의 일반적인 이론, 즉 문학의 일반적 이론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문학의 4대 갈래, 즉 시, 소설, 수필, 희곡 중에서 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난번 국가직도 그렇고 또 작년에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문제를 보면 시에 대한 문제는 하나, 둘이죠. 그죠? 많으면 둘, 적으면 하나인데 이게 문학의 비중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적다 보니까 그런데 책을 보면 공부할 건 많아 보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책에 제가 담아놓은 것은 그건 참고하라는 얘기지 그걸 모두 학습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문학에 대한 강의는 우리가 수업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전 문제를 대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접근할 건가 이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의 해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시의 형상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학은 형상화하는 것, 즉 언어로 형상화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문학의 갈래인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를 하는가. 형상화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즉 감각적으로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형상화라고 했고, 그렇다면 언어를 이용해서 그 형상화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즉 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화의 특별한 방법들이 있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291쪽 1번 문제 봐보세요. 자, 다음 시에 밑줄 친 기역, 미음 중 지시 대상이 다른 하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결국 기역의 금결, 그리고 니은의 아침볕의 첫걸음, 그리고 디귿의 옛 오동의 숨은 소리, 그리고 리을의 봄과 광명과 평화, 그리고 미음의 얼음바다의 봄바람 했는데, 이건 문제가 뭘 의미하냐면 기역부터 미음까지 즉 모두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밑줄 친 말이 지시하는 대상, 그 대상이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무조건 처음에 나오는 기역이나 니은이 뭘 의미하는지 먼저 찾고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일단 이 시의 즉 제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시험에서 시의 제목을 알려주는 것은 시의 제목은 시의 가장 중심 소재고, 그리고 시적 화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대상이죠. 중요시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제목이 찬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어떤 대상을 찬송하고 있는가, 즉 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님을 찬송하는 노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기역부터 미음까지 바로 이 님을 형상화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문제를 냈겠죠. 그럼 먼저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그러면 기역의 금결은 곧 당신이고 당신은 님이에요. 이해되죠? 즉 여기서 금결이다, 당신을 금결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니은을 바라볼 때는 바로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살펴야지. 자, 니은에 봤더니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걸음이여. 자, 니은 역시 즉 님을 가리키고 있는 시어라는 거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역시 디귿도 님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즉 관점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작품 속에서 그대로 보세요. 그죠? 그럼 님은 금결이고 은유법을 썼죠. 또 님은 첫걸음이고, 그죠? 또 님은 숨은 소리다.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리을에 봤더니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자, 리을에 나와 있는 봄과 광명과 평화는 님이 아니라 뭐죠? 님이 좋아하는 것이네. 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리켰죠. 즉 님은 이렇게 평화로움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님을 가리키고 있고, 리을이 그와 달리 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굳이 미음까지 우리가 오지선다형 뭐 서울시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국회직 시험에서 오지선다가 있더라도 굳이 미음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답은 몇 번? 즉 4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무엇보다도 1초라도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따라서 즉 미음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님을 의미할 거다. 우리 예상대로 어때?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즉 님을 가리키고 있고, 따라 답은 몇 번? 4번. 할만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에 즉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라 그러면 이 시를 즉 한영문의 찬송을 철저하게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뭐 수사법이 뭐고 하는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고요. 우리가 수사법도 어떤 작품에 어떤 수사법이 있는가 이건 소용없는 것이고 수사법 그 자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 수사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학은 시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만 찾아내세요. 그러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배웠더라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시는 즉 비유의 형상화 방법을 써서 모두 어때요? 은유법이 철저하게 비유 중에서도 은유법을 써서 님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유형 2번을 보면요. 이번에도 같은 문제죠. 기억, 리을 중 지시 대상이 다른 거. 자 방법은 동일해. 방법은 즉 방금 우리가 찬송이라는 시에서 살펴봤듯이 제목을 보자고. 제목이 뭐야? 깃발이야. 유치원의 깃발. 그러면 이 깃발을 가리켜 즉 의미하는 바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거겠지? 그러면 먼저 기억에 푸른 회원을 향하여 흔드는 자 이때 푸른 회원은 깃발이 아니라 깃발이 향하는 것 깃발이 향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깃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깃발이 향하고 있는 것 이를 푸른 회원이라 라고 표현했어. 그건 어떻게 아느냐? 본문에 써있지. 푸른 회원을 향하여 흔드는 그랬지. 그러면 깃발을 의미하는 건 거기서 뭐야? 이것은 아우성이라고 했고 또 이것은 푸른 회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순정이라고 했지. 왜냐하면 순정은 바람에 나부끼고 라고 했죠. 그래서 깃발을 순정에 비유를 했어요. 또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자 깃발이 달려있는 그 깃대를 이념이라고 표현했고 그 이념의 표대란 깃대죠. 그러면 이때 깃발은 뭐야? 이념이지. 이념. 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자, 깃발이 날아가는, 깃발이 그 바람에 휘날리는 장면을 보고 애수가 백로처럼, 직유법을 써서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자, 어떤 사물이 날개를 편다. 우리 사물을 이런 동물, 생물화 하면 뭐라고 하죠? 화류법이라고 하죠. 즉, 화류법을 써서, 즉, 깃발을 애수에 비유를 했어요. 됐죠? 그러면 니은의 순정과 디귿의 애수는 모두 깃발을 가리키니까 답은 몇 번? 1번 하고 나와야지. 자, 리을 확인해 볼까?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난 그는 자, 일단 그는 누구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인가 그는 도치법을 썼네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수사법 중 도치법을 썼고요. 자, 여기서 슬프고 애달픈 마음, 그건 뭐예요? 깃발이지. 따라서 리을 역시 깃발을 가리키는 거죠. 자, 유치원의 이 깃발이라는 시에서는 바로 이 대상, 깃발을 가리키는 바가 아닌 거 주로 이렇게 빈출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출제 유형 2번에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 애달다라는 말은 비표준어죠. 비표준어예요. 표준어는 뭐예요? 애달프다죠. 표준어는 애달프다예요.
따라서 표준어가 애달프다인데 애달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비문법적인 것을 시에서 즉 어떤 운율을 주기 위해 시에서 일부러 비문법적인 것을 썼다. 이걸 뭐라고 해요? 즉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문법적인 것을 즉 시에서 허용하면 이를 시적 허용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출제형 3번을 보죠. 이번에는 진술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진술의 성격 했으니까 진술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진술은 뭐야? 말한 거야. 진술이란 뭐라고요? 말한 거. 그러면 누가 말해요?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말하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말한 바 그걸 진술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말한 것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이런 의미죠. 결국 이 말은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나머지와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기역을 보면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까마귀가 해가 진다고 나그네의 길을 재촉해요. 우리 까마귀는 그냥 깍깍 우는 건데 이를 보고 나그네의 길을 재촉한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역은 감정이입의 방법을 써서 나그네의 심정을 즉 화자의 심정을 드러냈죠. 다음 니은을 보면요.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오시라 날이 저물도록 시름없이 나르는 비 지옥이 말리는 정은 즉 저욱이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하오. 자 비가 퍼부어서 떠나려는 님의 발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는 그냥 떼대서 내리죠. 떼대서 내리는데 그걸 바라보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님의 발길을 가로막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니은에 비가 님의 발길을 가로막는다는 것도 역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번엔 디귿에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메어둔 짐을 보곤 눈을 도로 감어. 자 이때 메어둔 짐을 보고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이때 디귿에서는 지금 기역과 니은에서는 화자의 심정을 감정이입의 방법을 써서 사물이 화자의 심정을 담아 드러낸 거라면 디귿은 직접적 진술을 하고 있죠. 직접 즉 님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쌓아둔 짐을 보면서 그걸 보고 아직 안 떠났구나 하고 안심하고 눈을 감는다 했으니까 이는 직접 진술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기역과 니은에서는 화자의 심정을 사물에 빗대어서 감정이입하여 드러냈는데 디귿에서는 직접 진술하고 있으니까 나머지와 진술 성격이 다르죠. 정답 몇 번? 3번. 그죠? 리을도 확인해 볼까요? 여울에 몰린 은어대, 즉 삐삐꽃 손들이 둘레를 짜면 달무리가 빙빙 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달무리가 돈다 했을 때 달무리는 바로 아이들이 강강술래를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달무리라고 드러냈죠. 이건 바꿔 말하면 즉 은유법을 써서 강강술래하는 아이들을 표현했으니까 역시 직접 진술, 눈으로 보는 직접적 진술이 아니라 비유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썼죠. 따라서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은 모두 비유의 방법을 써서 간접적 진술을 했다면 디귿만 직접 진술을 쓰고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할만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293쪽 또 문제를 보죠. 밑줄 친 시어 중 상징으로 쓰이지 않은 거. 자, 상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상징하고 비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묻더라고.
자, 봐봐. 우리가 시조 중에 우탁의 탈로가에 보면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그리고 우리 이육사의 광야에 보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위에 서리는 곧 귀 밑에 하얗게 끼는 백발을 말하는 것이고, 뭐 설마 비듬을 말하겠어? 그죠? 그래서 백발을, 그래서 흰머리를 가리킨다면 여기 눈이 어떤 혹독한 삶의 시련을 말하고 매화가 그 시련 속에서도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면 자, 아래 것은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고 위에 건 은유라고 하거든요. 자, 차이 알겠어요? 은유는 문장이 벌써 귀 밑에 서리가 있다? 벌써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지. 이 서리가 서리가 아닐 거야 라고 벌써 문장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비일상적인 문장, 귀 밑에 서리가 낀다, 비일상적인 문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거야, 서리가 아닌 다른 걸 의미할 거야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은유고, 반면에 상징은 눈이 내리고 자, 그 눈밭에 매화가 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즉 상징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의문을 안 가져요. 즉 자연스러운 문장 속에서 다만 시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이제 우리가 눈이 무엇을 의미한다, 매화가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이 문장 자체에서는 의아할 게 없지. 이게 상징이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수험서에서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비유와 상징을 공부하면서 아마 왜 비유와 상징이 다를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 차이는 둘 다 그 시어의 지시적 의미가 아닌 뭔가 함축적 의미를 가리키는데, 문장 자체가 뭐야? 처음부터 의아한 그런 비일상적인 표현을 쓰면 이걸 뭐라고 한다? 즉 은유라고 하고, 문장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문장 속에서 시 전체에 걸쳐 의미하는 바가 들어있다면 이는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체로 상징을 물었을 때는 그 작품 전체에서 가리키는 바를 고려해야지. 1번, 우리는 만날 때, 즉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거자필반 회자정리에서 이 회자정리라는 한자성어 떠오르죠? 회자정리. 즉 모이면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졌던 사람은 만나게 되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님은 갔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지? 님은 갔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보내지 않았다. 어때요? 모순되죠? 이렇게 서로 모순된 것이 드러나면 이를 뭐라고 한다? 역설이라는 표현 기법도 보고요.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여기 사랑의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사랑의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즉 이 시에서 바로 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 사랑, 또 한영훈의 시에서 님이 일단 일제강점기의 조국을 말한다면 어떤 뜨거운 조국에, 비록 일제강점기라 나라를 빼앗겼지만 즉 그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 이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죠. 자, 2번을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벌써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그럼 결국 지상에 없는 것, 즉 우리가 만지고 또 직접 감각적으로 볼 수 없는 걸 노래한다라는 건 순수함, 즉 순수함을 추구한다는, 순수함을 지향한다는 거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여러분들 죽어가는 것은 곧 뭐야? 생명체죠. 그죠? 죽어가는 것, 그게 곧 생명체지. 우리도 또 끝이 있고 또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만 그 죽어가지 않는 건 뭐예요? 사물이죠. 사물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결국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모든 죽어가는 것이나 곧 모든 생명이죠. 이를 사랑하겠다 했으니까 이는 즉 범해주의, 굉장히 폭넓은 사랑의 태도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서 주어진 길이란 운명처럼 온, 즉 윤동주라는 한 젊은이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그런 삶의 방향, 목표를 가리키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때 나는 별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그 순수한 별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그 별이 오늘 밤에도 바람에 스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별이 순수함을 지향한다면 바람은 그 순수함에 가해지는 폭력이죠. 따라서 이 바람은 부정적 시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별은 긍정적 시어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일제강점기에 쓰여졌으니까 이는 일본의 무단 통치의 폭력이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다만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야. 별이 뭔가 순수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면 바람은 부정적 시어를 가지고 있다 하고 해석하면 되고, 따라서 여기서 별도 그 상징하는 바가 순수함, 또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 하고 판단할 수 있죠. 3번,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조금 전에 스님이 예로 든 거, 눈이 내리고 매화가 홀로 아득하다 하면 이때 매화는 바로 눈이 부정적 시어로서 쓰였다면 매화는 긍정적 시어로 쓰였고, 그리고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굽히지 않는 그런 지조, 또 단호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4번에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자, 여기 고운 눈썹은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 즉, 내 마음속에 있는 님의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껴가네. 그러면 이때 고운 눈썹이 의미하는 것은 곧 뭐야? 하늘에 즉 실어놓은 달이죠, 달. 알겠습니까? 동지 섣달에 섣달 금음달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고운 눈썹이 의미하는 건 즉 자연스러움 속에서 오는 그런 상징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의심해 보게 되지. 이게 뭐지? 하고. 왜냐면 내 마음속에 님의 고운 눈썹이라 했고, 그것이 하늘에 동지섣달에 심어놨더니 라고 했으니까 우린 벌써부터 얘가 뭘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뭘 의미하지라고 의문을 갖게 돼. 얘는 뭐야? 은유죠. 은유. 그죠? 즉 달에 즉 보조관용으로서 고운 눈썹이 등장하고 있고, 따라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거기 문제와 문제 사이에 이것저것 제가 이론을 적어놨는데, 이런 건요, 문제 풀면서 필요할 때만 읽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문제 풀면서 필요할 때만 읽으면 되지 모두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295쪽에 유형 2, 밑줄 친 시어가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제가 어떤 시어의 상징은, 그죠? 반드시
작품 전체의 해석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어떤 한 문장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해석과 관계되고, 이는 바로 시적 화자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죠.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태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자, 이 시의 제목은 옆에 써있듯이 새예요, 새. 즉 박남수가 지은 새라는 시인데, 이때 새는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야? 순진한 존재죠. 다른 욕심이 없고 다른 의도가 없는 순진한 존재지. 다음,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축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자, 새는 어때?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순진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그렇죠? 지금 제가 어떤 시어의 해석을 하는데 뭐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 아니면 어디 책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어를 작품 안에서 끄집어내세요. 국어는 무조건 찾기야, 찾기. 국어에서 해석은 찾기야. 머릿속에 있는 어떤 내가 외워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도 찾기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서 새는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에요. 다음,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즉 새는 순진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그리고 가식도 없는, 즉 순수한, 알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순수한 존재라는 것을 봐야겠죠. 그런데 포수는, 자, 여기서 포수가 뭐로 나와? 우리 실질적으로 포수라는 것은 짐승을 쏘아 마치는 그런 직업이니까 이 새와는 적대적인 존재죠. 그죠? 여기서 포수는 일단 새와 서로 대립적 시어다. 요건 쉽게 판단하겠지? 자, 그 다음, 한덩이 납으로. 자, 한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냥하지만 여기서 순수는 건 뭐야? 새야, 새. 자, 그 새를 포수가 한덩이 납으로. 여기서 한덩이 납은 뭘 의미하나요? 포수가 쏘는 건 뭐겠어? 총알이야. 즉, 그 납덩이의 총알을 굳이 총알로, 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재질인 납으로 표현을 했어. 이건 뭘 가리키는가? 총알이 가지고 있는 섬뜩한 금속성, 즉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있는 새와는 달리 포수가 새를 쏘기 위해 쏘는 그 총알은 한 덩이 납처럼 비정한, 차가움, 이런 속성을 갖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포수가 총알로 총알로 맞힌 그 새는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새를 맞히긴 맞췄는데 새가 가지고 있던 순수함, 순진함, 사랑은 파괴하지 못하고 단지 물질로서의 새만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새가 즉 드러내는 건 자연이라는 우리가 즉 대상으로 볼 수 있고, 포수는 인간이라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이런 요소로 또 환원해서 살펴볼 수 있지. 그러면 결국 한 덩이 납이 의미하는 건 뭐다? 비정한 인간의 욕망, 이를 가리킨다라고 봐야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체적인 문제들도 그 본질을 쫓아가면, 그죠? 뭐 아내를 살해하고, 뭐 또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심지어는 사고가 났는데 즉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그 비정한 욕망이 결국 사랑도 잃어버리고 순수함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한덩이 납은 바로 인간의 비정함. 여기 2번 인간의 속된 욕망이라고 했는데요. 자, 봐봐. 상한 새를 맞췄다는 얘기는 포수가 원하는 건 가졌어. 그지? 포수는 그 짐승으로서 새는 잡았어.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순진함, 순수함은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여기서 한덩이 납이 의미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라기보다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문명의 비정함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거기 3번에 기역, 리을은 시어 중, 기역, 리을의 시어 중 상징적 의미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 자, 가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서 소쪽새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국화를 피기 위해, 국화꽃이 피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야. 됐지? 니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을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 천둥 역시 국화가 피기 위한 과정, 실현이야. 다해서 그립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여기 거울은 누님이 마주하고 있는 것. 곧 뭐 성찰의 도구라고 봐도 되지만 성찰의 도구로서 거울이 등장하는데 이 거울은 국화가 피기 위한 어떤 과정과는 거리가 멀죠. 그죠? 따라 답은 몇 번? 3번. 자,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여기 무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불면의 이런 과정들은 모두 뭐야? 국화가 피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필요했던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첫 시간 시의 형상화 방법,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96쪽 시의 형상화 방법에서 이미지와 관계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